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국정감사가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진행인지 아니면 집권 새누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감의 포기인지는 우리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이 여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여당이 국감에 불참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한 이후에는 사실은 그 건은 그러면 일단락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추석 연휴 다음으로 긴 연휴였었는데요. 자, 이제 12월 25일까지 연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오늘이 10월 4일이거든요. 10월 4일 1004. 그래서 천사데이로도 부르는데요. 천사데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천사데이 이름에 맞게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유감스럽게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신 김광덕 부장,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이 국감 복귀 정상화. 근데 뭐 국감 복귀 정상화 해도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단식에서의 싸움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패자라고 봅니다. 거기서 국민의당이 섭섭해해요. 그러면 누가 패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3당 체제니까 예. 여야뿐만 아니라 여야 3당, 예.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패자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긴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내년 대선에서의 게임에서 누가 유리하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저는 모두가 패자라고 보고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겉으로만 보면 새누리당이 빈손 복귀, 그다음에 상처뿐인 회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새누리당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은 크게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게 있어요. 명분 없이 집권당이 국감을 포기하고 국정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 과연 정권 재창출했으면 당연히 하는 부담인 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야당의 문제를 부각시킨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떻든 거대 야당이 뭔가 힘자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의 어떤 논란, 중립성 논란을 제기했고 또 하나는 K미르재단 이런 의혹을 이런 부각되는 걸 좀 막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정세균 의장이나 야권은 무조건 좋은 거냐? 정세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든 좀 김재수 해임안 건의안 처리한 게 힘자랑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도 뭔가 중립성, 이런 중립적 운영의 논란이 제기가 됐고 또 본래 자기네 의도했던 아까 좀 여러 가지 의혹들, 미르재단 의혹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각하는 데는 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또 손해도 있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가 실패하고 패배자로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대로 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국회의장으로서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보여줬다는 부분은 실패했다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뭐 힘의 싸움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뭐 지지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수야대라고 하는 국회의 어떤 정치 지형 자체가 힘의 논리로 다른 당을 짓누른다는 표현 아니에요. 다른 당의 어떤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은 가졌지만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아집이 보여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볼 수 있고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통해서 4.13 총선에 그 친박과 비박의 갈등의 문제가 다시 드러났어요. 비박 일정 부분 뭐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국감에 다시 복귀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또 김영우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비박과 친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이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청원 의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이정현 대표가 아니라 서청원 의원이 실제적인 당의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거 자체가 친박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예전의 굴레 그걸 다시 가져오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이 결국 다 민주당이든 국회의장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네. 부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예. 그 지지율을 여론조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은. 근데 여론조사가 2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근데 그 여론조사를 그냥 말씀하시면 개인적 의견으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가지를 대셔야 돼요. 예, 그렇죠. 예, 예. 그거를 그래 아니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예. 하긴 그래서 예. 여기를 하려면 뭐 표본이 몇 명이고 예. 뭐 이거 다 해야 돼 표본 오차가 해야 되는데 대충만 이야기하면 그 한 여론조사에 보면 거기에는 새누리당이 떨어진 거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는 새누리당은 또 약간 오른 건데 야당이 오히려 떨어진 거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거는 지난주 후반부에는 여당이 두 조사 기간 다 여당이 약간 떨어진 거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의 지지층들이 예.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많이 결집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은 아하. 결집은 했지만은 대다수 중도층이나 아닌 이런 무당층에서는 여야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로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예. 그런 점에서도 여야에게 어떻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두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싸웠다 그러면 승자가 없는 게 주특기예요. 다 지는 게임을 근데 모두 지는 게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머리가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는데 그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오버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국회의 두 번째 특징이거든요. 자, 이번에 승자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이제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오버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국감이니까 오버하기 쉽겠죠?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이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실까요? 우리가 배출한 우리의 대표가 유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깊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총회 결의는 그런 결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모든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인 성격의 결의입니다. 예, 간단히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만일 대선에 나오면 이거는 유엔 결의안의 위반이라는 입장이고요. 오준 유엔 대사는 이건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더민주 두 말이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요새 그게 다 맞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둘 다 서울대병원 측 얘기도 보면 둘 다 맞다 이거고. 예. 겉으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는 그런 결의안이 있었던 건 맞죠. 1946년 예. 제1차 유엔 총회 결의안에 그 사무총장 맡았던 사람은 정부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정부에서 권유해도 안 되고 이런 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결의안 위배라고 일단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지율 1위 나오니까 뭔가 출마 안 했으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예. 출마하더라도 좀 상처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의도가 이해가 가요. 근데 예. 또 오준 그 유엔 대사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하는 말도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강제 조항이 되려면 이렇게 할 경우 우선 처벌 조항이 들어있어야 강제 조항이 되거든요. 아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엔에서 결의가 되는데 지금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권고 사항일 뿐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인데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권고 사항이라는 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46년에서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예.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다루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한 나라의 국가 운영에 이해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이 취득한 정보가 국가 간의 이해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안 하기 때문에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 안 하면
이게 이제 별로 이제 큰 논란이 되지는 않다 이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런 규정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국민들이 출마를 법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뭐 법적으로 불가하면 모르겠다면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예. 뭐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제적인 여론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선에 출마하는데 이게 큰 결격사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기문 지금 사무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도구로 사용하겠지만 이것이 실제로는 반기문 전 총장이 나중에 대선 출마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제기구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북한 인권 결의안이든 또는 북한과 관련된 많은 결의안들이 채택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도리 안 지킨다고 하면 그것도 어찌 보면 문제가 되고 다만 단서는 뭐냐면 immediately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게 언제를 시점으로 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제 12월에 저분이 그만두잖아요. 12월 올해 말에. 12죠. 그렇죠. 그럼 내년에 와서 몇 달 지난 뒤면 immediate는 아니지 않느냐. 당장 그게 그러니까 그만두고 1년 후죠. 뭐 그러니까요. 12월에 대선이 그 있으니까. 논란이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후에 바로 하자마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을 괜찮다고 볼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볼 것이고 거기서 또 논란이 돼서 또 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죠. 뭐 결국은 이제 예가 중요한데요. 뭐 우리 다들 알다시피 오스트리아라든지 발타임이죠. 그리고 이제 페루도 마찬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출마를 해가지고 뭐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낙선했다가 총리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직후라는 거, 퇴임 직후라는 거는 결국 몇 년이 좀 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뭐 1년이면 퇴임 직후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뭐 결국 이 논란은 아마 지금이 시발점이고 계속되지 않을까. 뭐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에 도전해가 가시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유엔 거리안이 권고 효력인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얘기는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정치 쟁점 죄송합니다. 정치 쟁점화가 되면 될수록 주목받는 사람은 반기문 총장이에요. 그럼 이게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반기문 총장은 지금 이제 원래 20% 초반대에서 추석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굉장히 대립하는 과정에서 또 지지율이 약간 더 올랐는데요. 이게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거는 진흙탕 바깥에 있는 효과다. 여야가 이전 투구를 하는 상황에서 이전 그 아웃도어 효과라 그래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바깥에 있으면은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안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인데 이런 게 이제 5년 전에도 안철수 현상도 그런 거죠. 그 정치판에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뭔가 잘해볼 거 잘해줄 거라는 이런 기대 효과가 있는데 과연 그럼 그 지지율이 실제로 자기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의 그 지지율까지 이어지느냐 거품이냐 요게 이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어쨌든 반기문 총장 얘기는 여기서 줄이죠 뭐.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